지금 당신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은 무엇입니까?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아래 혹은 벽에 걸린 TV, 당신이 퇴근 후 마실 맥주를 보관하는 냉장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인 데이터 센터 서버에 박혀있는 메모리 칩까지, 이 모든 것의 어딘가에는 삼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기업이 한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일상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거대한 기업이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삼류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애플과 디자인 특허 소송전에서 벌금 1조를 물어내던 굴욕의 순간에도 그들은 결국 살아남아 세계 1위 반도체 왕국과 스마트폰 시장의 유일한 대항마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쓰레기 품질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회장님이 직접 수십만 대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던 광기와 절망과 혁신으로 점철된 생존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파헤칠 것은 삼성이 어떻게 글로벌 1위 기업이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헤칠 것은 삼성이 어떻게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들을 견디고 다시 살아나서 기어 이 당신의 주머니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불가능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대한 기업이 깔끔한 시작을 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시작은 국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수를 팔아 돈을 모은 삼성상회였습니다. 1938년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일본군에 물자를 공급하며 돈을 불렸고, 해방 이후에는 설탕과 섬유, 즉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설립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이병철은 전자산업이라는 도박을 선택했을까요? 설탕과 옷감은 안정적이고 돈이 됩니다. 리스크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눈에는 이 안정적인 사업들이 전부 한계로 보였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다시 파는 단순 제조는 결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1969년 이병철은 모두가 말리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설립합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자기술도 인프라도 심지어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산요와 손잡고 흑백 TV를 만들면서 기술을 배웠지만 그들의 목표는 TV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반도체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닭이 독수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만큼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직감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은 반도체이며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자체가 영원히 하청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그리고 여기 삼성을 수십 년간 옥죄었던 국가와의 관계라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병철은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핵심 주역이었고 그 덕분에 자금 지원과 특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생존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을 때 이병철은 정부의 압박 아래 제1비료공장을 국가에 헌납해야 했고 거의 그룹이 공중분해될 뻔했습니다. 이때 이병철이 배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결국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기술적 독립만이 기업을 영속시킬 수 있다. 이 교훈은 아들인 이건희 회장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곧 삼성을 세계 최강의 기술 기업으로 만드는 광기 어린 동력이 됩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고 이건희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건희는 물려받은 삼성을 선진국 문턱의 기업이 아닌 여전히 이류에 머물러 있는 기업으로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돈은 잘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품은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그저 그런 기업의 대명사였습니다. 1993년 3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은 임원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기업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신경영 선언입니다. 이건희는 유럽과 일본 시장을 돌며 삼성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제품들은 먼지 쌓인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포장지가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품질은 형편없었고 디자인은 구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삼성 제품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전부 바꿔라. 지금 삼성은 이류다. 품질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다. 양은 곧 질이라는 착각을 버려라. 이 발언은 단순한 혁신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마불사, 다마부스를 외치던 한국 대기업 문화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안일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1995년 3월 폭발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삼성이 야심차게 출시했던 무선 전화기 제품에서 치명적인 불량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회장이 직접 확인한 불량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분노한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약 2,000명을 구미 공장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선 전화기 15만 대와 팩스기 등 당시 시가로 약 500억 원 상당의 제품을 불도저로 깔아뭉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불도저 퍼포먼스는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직원들에게 망치와 칼을 쥐어주고 그들이 직접 만든 불량 제품을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불타버린 500억 원은 삼성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품질에 타협은 없다라는 단 하나의 철칙을 조직의 DNA에 강제로 이식시킨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삼성전자는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기술력과 품질만을 추구하는 하드웨어에 미친 괴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희의 혁신이 조직 문화를 바꿨다면 실제 삼성의 생존을 결정지은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같은 거인들 말입니다. 그들은 삼성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비웃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치킨 게임으로 불립니다.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와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며 조금이라도 기술이 뒤처지면 모든 투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잔혹한 시장입니다. 삼성은 이 잔혹한 전쟁에 뛰어들어 오직 선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연구 개발에 투자했고 세계 최초로 63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며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문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독특한 리더십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몰빵 전략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과 합의를 중요시할 때 삼성은 비상 경영 체제로 돌아가 하루에 24시간을 갈아 넣으며 개발 속도를 단축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결국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무너져 내릴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을 통해 국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 시기를 통해 전 세계의 기술적 심장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곧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하드웨어 강자로 군림하며 D램과 LCD 시장을 제패하고 있을 때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삼성전자는 이미 옴니아 같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품은 아이폰 옆에 서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삼성 내부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다시 한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삼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애플을 따라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애플이 요구하는 최고 성능의 부품을 삼성 스스로 만들어서 애플에 공급하는 것, 기술로 돈을 벌고, 둘째, 애플의 아이폰을 뛰어넘는 혁신적이고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는 것,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 2010년 갤럭시 S가 탄생했습니다. 갤럭시 S는 아이폰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큰 화면, 더 많은 기능,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접근성.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은 갤럭시 S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 세계 10개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력은 삼성이 앞서지만 디자인과 감성은 애플이 우위라는 오랜 프레임을 법정에서 입증하려는 명예를 건 멸망전이었습니다. 애플은 삼성을 미투 기업으로 규정했고, 삼성은 애플이 자신들의 핵심 기술, 통신 표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2년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 삼성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1990 본연 휴대전화를 불태웠던 그때처럼 삼성은 다시 한번 굴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굴욕은 삼성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 지지 않겠다는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삼성은 법정 싸움을 이어가면서도 갤럭시 노트와 엣지 시리즈처럼 애플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폼팩터를 지속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아이폰이 제공할 수 없는 기술적 자유와 하드웨어적 한계 돌파를 무기로 시장을 양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삼성은 배상금을 낮추는 성과를 얻었지만, 이 특허 전쟁은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법률적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자뿐이다. 현재 삼성은 3대 회장인 이재용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물려받은 삼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제국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선대 회장들이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른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초격차의 유지입니다. 삼성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중국과 대만의 엄청난 추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삼성을 압도하며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2030년 세계 1위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지만, 이 싸움은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정치 역학 관계까지 얽힌 복잡한 게임입니다. 둘째, 소프트웨어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숙제입니다. 삼성은 여전히 하드웨어 최강자이지만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거인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구호가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 혁신이었다면, 이재용 회장의 숙제는 기업의 근본을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삼성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기업은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상태였던 적이 없습니다. 창업자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존했고, 이대 회장은 품질에 대한 치욕을 불태우며 혁신을 강요했습니다. 3대 회장 역시 글로벌 패권 경쟁과 기술 추격이라는 영원한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 당신 주변에 삼성 제품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이 기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위기와 굴욕의 순간마다 더 많은 것을 불태우고 더 빠르게 달리고 더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서사에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인간의 처절한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다음 10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업이 80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들은 또 다른 위기 속에서 기어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삼성이 완전히 새로운 미래 기술을 공개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의 역사를 통해 위기는 가장 강력한 혁신의 엔진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배웁니다.